사막, 금모래의 기적. 물 한 방울 구하기 위해 매일을 50km씩 걸어야 했던 소년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견디며 걸었던 소년 라힘은 이제 500만 명의 생명을 구한 물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포럼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이 소년의 기적 같은 여정. 14살 때 우연히 마주한 한국의 기술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CNN과 BBC가 주목한 사막 금모래의 기적은 어떻게 불모지에서 생명의 강을 만들어냈을까요? 사우디 왕실이 직접 미래혁신 가상을 수여하며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바꾸었다고 극찬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자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수자원연구원 사막의 물 재단 설립자 라힘 알하미디입니다. 현재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담수화 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나라 사우디에서 물 한 잔의 기적을 일으킨 저의 사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15년 전, 저는 그저 물 한 방울을 찾아 헤매던 14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타부크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여동생 아미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희 마을은 자연적인 물 부족과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고 그 해는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죠. 저희 마을의 유일한 우물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지하 수위가 계속 낮아져 더 이상 물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 중심에서 물을 기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물을 구하기 위해 50km나 떨어진 다른 마을까지 가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간헐적으로 물탱크 트럭을 보내기도 했지만 부유한 지역에 우선 공급되었고 저희 같은 외딴 마을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새벽부터 출발해 물을 구하러 갔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하루 종일 걸어 겨우 20리터의 물을 얻어 돌아왔죠. 그 물로 내 식구가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씻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마시고 요리하는 데만 아껴 써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물값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담수화 과정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물 한 통에 우리 가족의 하루 식비와 맞먹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가난한 저희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거르면서 물을 사야 했어요. 어느 날 물 구입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희는 근처 와디에 고인 빗물을 모아왔습니다. 와디는 건조한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그 물은 탁하고 불순물이 많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틀 후 그 물을 마신 여동생 아미라가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이었어요. 급하게 아미라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병원은 100km 떨어진 도시에 있었고 교통수단도 의료비를 감당할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실제로 물 부족 때문에 지난달에만 10가구가 리야드로 이주했어야 했어요. 대도시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물값이 저렴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지만 저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일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가뭄으로 인해 농업이 붕괴되면서 마을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리야드로 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가족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아미라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높은 열로 인해 의식이 혼미해졌고 심한 탈수 증상으로 입술이 갈라지고 눈은 충혈되었어요. 저희에게는 약도, 깨끗한 물도 부족했습니다. 마을의 한 부유한 가정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들도 물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들의 가족을 먼저 돌봐야 했으니까요. 물 부족은 공동체 의식마저 파괴하고 있었죠.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활한 사막에서 한 방울의 물이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 사우디의 물 부족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었고, 저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가뭄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자연적인 수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가 전체 물 공급의 70%가 담수화 플랜트에서 나왔지만 그 혜택은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었죠.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저희 같은 외딴 마을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미 연간 강수량이 100mm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기온은 평균 2도 이상 상승했어요. 타부크 지역의 지하 수위는 매년 3m씩 낮아지고 있었고, 기후 과학자들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50년 내에 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마을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다른 가족이 떠난 흔적만 남아 있었죠. 열기로 뒤틀린 공기 속에서 우리의 희망도 함께 증발해갔습니다. 나도 리야드로 가야겠다. 그래야 너희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겠어. 아버지의 말씀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아미라의 고열이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갈라진 입술, 움푹 꺼진 눈, 피부는 종이처럼 말라갔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물 한 컵으로 동생의 이마를 적셨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죠. 50km밖에 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절망 속에서 저는 다음 날 새벽 낙타를 빌려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10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수백 명의 절박한 사람들만이 텅 빈 수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사막의 모래바람은 제 눈물을 말려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암이라는 의식을 잃고 죽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메마른 사막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그 밤, 저는 별빛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모래 위에 떨어져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마치 우리의 생명처럼, 곧 사라질 운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희 마을에 전에 없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거대한 트럭들과 중장비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차량들을 보며 처음에는 정부에서 마을을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앞장서서 낯선 방문객들에게 다가갔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사우디 정부와 한국대한수자원공사의 합작 프로젝트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혁신적인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자신을 한국인 엔지니어로 소개한 박성민 대표는 이곳에 온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국가 물 전략 2030의 일환으로 오지 마을 물 공급 시범 사업에 저희 마을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막 지역에 적합한 소형 모듈식 담수화 기술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3개월 내에 여러분의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박성민 엔지니어의 자신감 넘치는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죠. 의심으로 가득 찬 시선과 경계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게 가능하기나 한가? 그날 오후 마을 집회소에서 상세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심각한 물 문제를 겪었지만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고 했죠. 특히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낮춘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동 지역의 기존 담수화 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가 가져온 담수화 시스템은 태양에너지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사막의 고온 환경을 역이용하는 독특한 열교환 방식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어요. 그의 기술 설명은 어려웠지만 진지한 눈빛과 태도가 몰입하게 만들더군요. 가장 놀라운 것은 긴급 대책이었어요. 설명회가 끝난 직후 대형 물탱크 트럭 2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3개월간의 공사 기간 동안 매주 2번씩 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박성민 엔지니어에게 다가가 아미라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팀에 있는 의사를 불러 아미라를 진찰하게 했고 의사는 아미라가 장티푸스와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휴대용 의료 장비와 약품을 가지고 있었고 아미라에게 즉시 수액과 항생제를 투여해 주었습니다. 정수된 물을 마시고 이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2주 안에 회복될 겁니다. 한국팀은 또한 마을 전체에 위생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 물 보관법, 식품 위생 등 기본적인 내용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수인성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죠.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작업 방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그들은 24시간 교대로 작업을 진행했고 정확한 일정과 계획에 따라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주에 그들은 지하 150m까지 시추공을 뚫어 염분이 높은 지하수를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마을 아래에는 상당한 양의 지하수가 있었지만 염분 농도가 높아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기술은 이 염분이 높은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현장 분위기에 스며들었죠. 어느 날 박성민 엔지니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더군요. 매일 이렇게 열심히 관찰하는 걸 보니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그날부터 그는 저에게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기존 중동의 담수화 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태양열 패널과 압력 회수 장치를 통해 기존 시스템보다 40% 적은 에너지로 같은 양의 물을 생산할 수 있죠. 또한 모듈식 설계로 필요에 따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 재활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용된 물을 다시 정화해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순환 구조였어요. 물 부족 국가인 사우디에서는 물의 효율적 사용이 매우 중요했고 이 시스템은 물 낭비를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죠. 한국팀은 또한 현지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약 20명의 마을 주민들이 건설 작업에 고용되었고 그중 5명은 향후 플랜트 운영을 위한 특별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는 단순히 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기술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이었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팀은 매주 2번씩 물탱크 트럭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아미라는 깨끗한 물과 적절한 치료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고요.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그녀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걸 보며 마음이 울컥해지더군요. 어느 날 박성민 엔지니어님은 저를 모니터링 센터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컴퓨터 화면과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는 담수화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인 제어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수질과 효율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죠. 기술이 있다면 사막에서도 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성민 엔지니어의 이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엔지니어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지식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철학적 메시지였어요. 담수화 플랜트 공사가 한창인 동안 저는 엔지니어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시해 주었죠. 물 부족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발전 경험이었어요. 박성민 엔지니어는 한국이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교육과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물 관리 분야에서 한국은 심각한 물 부족과 오염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다고 했죠. 우리도 과거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한국팀은 마을 학교에 컴퓨터와 과학 교구를 기증했고 때로는 한국 기술자들이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물 관리와 환경 기술에 관한 기초 지식을 쌓았어요. 공사 현장에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법,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때로는 작은 일손이 되어 간단한 작업을 도우며 실제 경험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재를 옮기는 일이나 공구를 전달하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점차 더 복잡한 작업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죠. 한 달이 지난 후 플랜트의 주요 구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내부 설비와 파이프라인 연결 작업만이 남아 있었죠. 마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떠났던 몇몇 가족들도 소식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성민 엔지니어는 제가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다며 칭찬해 주더군요. 그는 제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부터 그 말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전까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 외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별이 가득한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박성민 엔지니어처럼 기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막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환경공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제 결심을 엔지니어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무엇보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 영어를 배우라는 것, 그리고 호기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는 또한 제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술 서적과 과학 잡지를 몇 권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청소년 대표로 선정되어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미래 세대가 이 시설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저는 기본적인 시스템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 방법을 배웠고 이 지식을 다른 마을 청소년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공사 시작 후 정확히 84일째 되는 날, 담수화 플랜트의 시험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중앙광장에 모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죠. 박성민 엔지니어님과 그의 팀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이프에서 약간의 소음만 들렸지만 곧 물이 흐르는 소리가 뒤따랐어요. 중앙광장에 설치된 임시 수도관에서 첫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탁했지만 곧 맑고 투명한 물이 흘러나왔어요. 수질 검사 장비로 확인한 결과 이 물은
WHO의 식수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환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물을 손으로 받아 조심스럽게 맛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소금기나 불순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시험 가동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각 가정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통해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약 200개의 수도 연결점이 설치되었고 모든 가정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도 작은 수도 꼭지가 설치되었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 꼭지를 틀었을 때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셨죠. 담수화 플랜트는 하루에 약 5만 리터의 물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마을과 인근 지역까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물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쳤고 WHO의 식수 안전 기준을 충족했어요. 또한 마을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리야드에서 돌아왔어요. 마을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었어요. 담수화 플랜트는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마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작은 농사를 시작했고 소규모 사업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생존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발전과 성장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한국팀은 공식적인 개통식을 열었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마을 청소년 대표로 연설할 기회를 얻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저의 이야기는 큰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개통식 이후 박성민 엔지니어님은 저를 따로 불러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열정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장학금을 신청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사우디 정부와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생존을 위해 투쟁하던 제가 이제는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것이 제 미래를 위한 큰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죠. 그날 밤 저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사막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능성과 도전의 장소로 느껴졌죠. 담수화 플랜트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장학금 신청이 승인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은 두렵고도 설레는 경험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도시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고층 건물들, 복잡한 대중교통,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처음 1년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고 음식과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특별 과정을 마친 후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어요. 담수화 기술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환경 정책,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이론과 실습이 균형 있게 진행되었고 현장 견학과 인턴십 기회도 많았죠. 대학 2학년 때는 특별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담수화 기술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죠. 저는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필터 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대학 내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이것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고방식과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함, 효율성,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하는 철저한 계획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3학년 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인턴십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담수화 플랜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배웠고 현장 경험을 쌓았어요. 인턴십 기간 동안 제가 제안한 작은 개선 아이디어가 실제로 적용되어 에너지 소비를 5%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논문 주제로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소형 담수화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이 연구는 제 고향 타부크와 같은 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지도 교수님의 도움으로 실험실에서 작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석사 과정까지 이어갔습니다. 석사 과정에서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고 국제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도 얻었어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려움을 견디고 도전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죠. 석사 과정을 마칠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 박사 과정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사우디로 돌아가 배운 지식을 적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제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저를 7년간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교수님은 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죠. 진정한 배움은 적용해서 완성된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연구와 혁신을 이어가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연구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어요. 2017년 저는 한국에서의 7년 생활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의 소년과는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환경공학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과 혁신적 사고방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우디로 돌아온 저는 처음에 리야드의 수자원 관리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초기에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관료주의적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했지만 점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더 큰 도전을 위해 사우디 환경수자원 농업부의 특별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 팀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물 부족 지역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죠. 저는 제가 자라난 타부크 지역을 포함한 북부 지역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타부크 지역의 담수화 시설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어요. 10년 전 한국팀이 설치한 시스템은 아직 작동하고 있었지만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연구했던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했어요.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양국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프로젝트는 2년간의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담수화 시설은
이전보다 30% 더 많은 물을 생산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20% 감소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이 성공 사례는 사우디 전역에 알려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타부크 프로젝트 이후 저는 더 야심찬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북부 사막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통합수자원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담수화 플랜트, 지하수 관리, 그리고 물 재활용 시설을 하나로 연결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죠. 정부는 초기에 예산 문제로 주저했지만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어필하며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우디와 한국의 공동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자원이 결합된 이상적인 파트너십이었어요. 프로젝트 총책임자로서 저는 양국 팀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5년간의 노력 끝에 통합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부 사막 지역 전체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했고 약 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자란 타부크 마을은 이 시스템의 중요한 허브가 되었고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스템 완공 후 사막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죠.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물 관리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연은 많은 환경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듬해에 사막의 물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막 지역 사회에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 작은 규모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현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재단 활동의 일환으로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환경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하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싶었고, 그러면 그들도 저와 비슷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느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잔의 깨끗한 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막의 물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백만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믿고 있죠. 인터뷰 이후 전 세계에서 협력 제안과 지원 요청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 국제기구와 기업들이 저희 재단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고, 이는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현재 저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사우디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죠. 이제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발전한 거예요. 14살 소년이 물 한 잔을 찾아 헤매던 그 날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소년은 사막에 물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것은 기술이었지만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람들의 헌신과 협력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도전 정신은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삶의 사명이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했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사막에서도 강을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의 엔지니어님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말을 더 많은 사막에서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고 수백만 명의 생명에 희망을 가져다준 진정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변화가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 건네준 한 잔의 깨끗한 물이 사막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세계를 누비며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어떤 위기도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사막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물이 귀한 사막의 나라에서도 누군가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준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네요. 한국이 겪었던 과거의 위기와 어려움 또한 우리의 소중한 경험치와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에 뭉클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